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는 캠프 관계자의 친일 언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초중고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 가능성을 시사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월 6일 이후에 4단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3분의 2 밀집도 총량이 유지된다면 오전 오후반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전면 등교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8월 19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죠.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진짜 법령 정확한 면책,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사실 통과가 안 돼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부를 했는데 결국 이제 김의겸 의원이라고 열린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또 좀 여당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죠. 야당이 상당히 저 사람이 나왔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만 수정해서 의결을 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되냐 안 되냐가 남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제 거친 거고요. 법사위도 통과를 해야 되겠죠? 법사위 다음에 이제 본회의까지 가니까 법사위 다음 본회의 25일 본회의 처리 가능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6명 가운데 9명으로 통과가 됐고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의결을 했다고 하죠.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일단 소속 의원 50명이 회의 시작 전부터 이제 긴급 소집해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을 철회하라, 언론 탄압이다 이런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고 또 25일 본회의에서의 이제 충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종 통과를 저지하겠다, 추가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고 또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가짜 뉴스나 악의적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취지는 그렇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세계신문협회 혹은 국제언론인협회 같은 언론 단체에서도 사실은 언론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 법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언론 환경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언론중재법 중에 공익보도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결국 법원 판단 아니냐. 결국 소송이 많아질 것이다.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그래서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놔도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소송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비판 보도라든지 공익 보도를 하는데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허위 조작 보도 이게 사실 정확하게 개념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상적,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의적인지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은 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 일단 고소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언론기관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 두 분 다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판을 받게 되면 실제 언론사의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손해를 끼쳤다라고 징벌적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의와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 추정 조항도 상당 부분 좀 축소해서 이번에 이제 수정안으로 가결이 된 거거든요. 네. 보복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 조작 방송을 하거나 회복하기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을 하거나 또 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추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이 조항에 기초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진짜 악의적으로 조작한 방송사가 있다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 이런 네네. 케이스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일단 야권의 이제 반발이나 그 언론사들의 반발은 이게 혹시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이거를 이제 결정해서 기준과 어느 정도의 판례를 축적해야 되는 건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어떤 권력의 이제 불리한 보도를 악의적이고 조작 방송이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할 것인가 오히려 언론의 자유로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권력자가 이것을 운용해서 받는 이익보다는 실제 언론으로 인해서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서 네네.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은 해보지도 않고 만연히 의심하거나 만연히 이게 악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일례로 뭐 이거를 징벌적 손해라면 이제 뭐 언론사들 망한다 이러는데 미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언론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약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발언일 수 있어서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역시 뭐 거의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 비슷한 생각인데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기득권이라 하죠. 네네. 이제껏 아무도 우리 언론기관에 대해서 뭘 했을 때 보도를 잘못했을 때 크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해봤자 몇백만 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죠. 예, 거의 네. 안 졌죠. 일부 언론들은. 네,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를 가정했을 때 거기서 약간 이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기관에는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반발을 하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뭐 찬성을 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아예 징벌 손해배상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징벌 손해배상 뭐 5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 거고 네. 말 그대로 고의 중과실이에요. 과실로 실수로 조금 한 거 가지고 징벌 손해배상 매기고 뭐 과도하게 책임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조작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 네. 허위 뉴스를 했을 때 처벌된다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취지가 뭐 아주 과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만들어지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걸 더 밸런스를 생각하더라도 어느 이득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해자가 만약 많았기 이것을 때문에. 악용을 했다 권력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제도도 있고 위헌법률 네. 심판 제도가 있어서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언론사들이 그 방면으로 또 위헌성에 대해서 다툴 소지도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많은 법률 조항에 그런 추상적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판례를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 재갈법이다. 이거는 좀 그렇죠. 지나치게 우리 뭐 어려워서. 지금 언론은 뭐 제가 그 제 개인적 느낌일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못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네. 뭐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네. 아주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글을 한번 쓰고 목숨 걸고 방송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의 자유도는 상당히 높은데 또 공정 아니면 신뢰성은 신뢰도는 굉장히 올 시즌에 낮죠. 거의 꼴찌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꾸는 방법은 제대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나갔다고 보지 이걸 갖고 확 바뀐다고 볼 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다만 무섭습니까, 신속성은 이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 이 법이 구제를. 요구하는 건 실체 진실을 조금이라도 검증을 더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생기지 않게 해라. 허위 가능성을 낮춰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좀 이렇게 취재를 더 많이 하거나 그렇죠. 앞쪽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의 관념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클릭 수가 많이 와서 돈이 벌 수 있다면 약간의 허위 보도라든지 약간의 가장된 가장, 네. 보도 상관없다는 게 일반적 지금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해봤자 손해배상 거의 안 문다면 당연히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언론기관이 공적기관에 가지면 대부분 뭐 광고나 이런 것들 벌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징벌 손해로 손해배상을 많이 한다면 지금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기구라든지 네. 언론기관 내에 신문사 내에 그런 기구가 있음으로써 그런 비용을 절감할 거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할 그렇죠. 것이다. 만들어야죠. 안 만들면 손해배상 해야 없으니까. 되니까. 네.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요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추진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 강력한 법이 마련돼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밝힌 적이 있죠. 5배로는 약하다. 네. 이렇게. 무제한. 그 4770번님이 언론 개혁해야 합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해 주셨고 9312번님 아님 말고 하는 식의 보도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공감합니다. 신뢰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참 진보 성향의 일부 유튜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죠.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른바 유튜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네요. 어떤 그렇죠. 얘기입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그 방송 같은 걸 분류를 하면서 이낙연 후보한테 우호적인 방송 또 비우호적인 방송 특히 이낙연 후보한테 비우호적인 유튜브 방송을 이제 선별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뭐 분석하는 문건들을 근데 나중에 그 문건 안에 보면 이제 뭐 비난을 많이 한다 이쪽에서는. 네. 또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유튜버는 경기도 방송하고 관계가 있고 거기에 돈을 받고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문건에 그 내용들이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거기에 네. 해당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이거는 좀 근거 없는 얘기고 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아니냐. 네. 선별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어떤 공동으로 공식으로 성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보도를 한 건데 이낙연 예비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의 8쪽에 달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그 이낙연 캠프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은 이낙연 캠프는 블랙리스트 주장 업을 성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캠프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고 블랙리스트는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좀 찍히면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게 네. 내포되어 있는데 네. 그런 거 아니고 이 개문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억지 주장이다. 네. 그리고 이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유튜버들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찬양하고 이낙연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참에 경기도는 유튜브 홍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경기도에 이제 경기 호황쇼라는 유튜브 방송 채널이 있어요. 네.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여기 출연하거나 또는 뭐 연결된 분들이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이제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광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갖고 찬양 방송하는 거 아니냐. 이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캠프 측이 좀 곤욕스러운 게 또 있죠.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관련된 일인데 이게 엉뚱하게 뭐 친일 프레임으로 갔잖아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사과했어요. 뭐 보훈 인사 아니냐 이걸로 시작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 특히 이재명 지사를 좀 공격하는 입장에서 시작된 논란이었는데 논란이 조금 다르게 커졌습니다. 이 캠프에서 그 신경민 의원이죠. 전 의원이 뭐 일제 뭐 친일이다 무슨 뭐 공사 일본의 무슨 도시 공사를 뭐 해야 오사카 된다. 뭐 언급을 했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완전 논란이 다른 데로 튀어버렸고요. 네. 그러니까 한교익 내정자 같은 경우는 친일 총리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모든 걸 걸고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까지 아주 험담한 말까지 오가는데 미러링을 했다라는 입장이죠. 똑같이 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표현한 걸 똑같이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번에 오늘은 이낙연 후보가 간접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사과했냐면 저희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네. 뭐 유감이다, 뭐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교익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요거 한번 내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내정자가 사과하면 사과하겠다. 나도 나의 네. 막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친일 문제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는 사과한 거로 해석하죠 보통.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나도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미러링으로 하면 서로 사과와 사과로 매듭이 지어지는데 약간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똑같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들어왔는데요. 황교익 씨 내정자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다음 주까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한겨레 통화와 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도 있었고 일종의 사과가 있었고 또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통화를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입장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달해 왔습니다. 네. 참 복잡하네요.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있죠. 뭐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은 충분히 각 캠프에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친일이라는 얘기는 다른 국면이기도 하고 그렇죠. 본질하고 네. 다른 얘기가 네, 돼요. 네. 가장 나쁜 게 너 친일파야 이거거든요. 너 친일파야.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건데 아무리 네. 근거를 하더라도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너 일본에 한번 갔더니 너 친일파야. 너 일본 음식 좋아하니 친일파야. 이 얘기는 좀 안 되는 얘기인데 같은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얘기하고 예를 들면 황교익 내정자가 이제 거취를 고민하고 자진 사퇴하면 일단 상황은 종료되는 거겠죠? 사실상 오늘 그게 그 가장 이낙연 캠프에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마당이면 더 확전하기는 굉장히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 다 우리 제살 깎아먹는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전되진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조금 이렇게 심한 발언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캠프의 고민이 깊어지겠죠. 우리는 이 적당한 인사라고 생각해서 내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또 외부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명을 철회해야 될지 또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철회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락이 돼야지 더 확전되면은 양쪽 다 엄청나게 이미 그렇죠. 좀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오랜만에 들어보죠.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결론을 지난 내렸죠? 6월 30일 날 특히 뭐 지금 백 전 장관 뭐 직권남용죄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이고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장인데요. 그리고 정재원,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기소를 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 중에 배임죄가 적용된 게 배임죄는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배신해서 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 이거는 네. 뭐 민사적인 범죄긴 해요. 일반적으로 뭐 개주가 갯돈을 갖고 날라버렸을 때 네. 이럴 때 많이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이때 이제 한수원이 잘못돼 가지고 한 1,400억 정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요거가 배임죄가 아니냐. 또 이거를 지시했던 백운규 장관은 그 배임을 지시했기 때문에 배임 교사죄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의견이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수사심의에서 판단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거를 기소하자라는 게 수사 뭐 성립한다는 게 6명이었고요. 반대가 9명이어서 네. 결국은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고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이 지금 반대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사건이 처음에는 이제 백운규 전 장관에게 직권 남용과 배임 교사 둘 다 이제 하려고 수사팀은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여기에 대해서 김우수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심의위원회 넘긴 거 아닌가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게 이제 구조가 이제 본질적인 구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MB 정권 이제 4대 강이라든가 그 외국에서 이제 어떤 자원 외교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가 기결을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정책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어떤 정책 판단이 그 개인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돈으로. 근데 이 사건은
대해서는 이거를 무리하게 가동 중단을 의결해서 한수원에게 한 1,481억 상당의 손을 입혔는데 그럼 이익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익의 주체 1,481원 손해보고 그걸 이익을 받는 이익의 주체는 뭐냐. 그런 부분이 이제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통 회사에서 배임죄를 그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경영상 판단이다 이런 네네. 주장하잖아요. 네. 이것도 정책적인 판단은 어떻게 법률로 잣대로 하느냐. 물론 한수원에 단기적으로 이제 경제적 손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멀리 보면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보건권이라든가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개발 기회를 준다든가 이러므로 인해서 이익이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재단하냐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이제 배임죄 성립이 되느냐부터 논란이 되는데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을 교사한 공범, 종범을 이제 처벌한다고 하니까 네. 법률가들은 조금 명확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소해야 된다가 찬성 6명, 반대가 9명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정책적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했었죠. 어떤 현 정부의 그게 뭐 그렇죠. 과거엔 4대강이었을 테고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것과 정책적인 판단에 어떻게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가만한 탓인지 뭐 직권남용이나 배임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배임 교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저희 않아요. 처음이에요. 배임 네. 교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 지금 회사 망하게 하자.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배임 교사가 법리적으로 잘 없는 범죄, 뭐 법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소하기에는 쉽지 않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회사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뜻이 있죠. 지금 얘기했던 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떤 정책적인 어떤 추진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손에 입혔다 해가지고 배임죄 또 손에 입힌 걸 시켰다 해가지고 배임교사죄. 배임교사죄까지. 뭐 법리적으로는 막 따뜻해진 것 같은데 기소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뭐 이거 법원에 가면 사실상 배임죄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하고 몇 군데 없거든요. 미국에는 배임죄는 없어요. 횡령죄만 있어요. 돈을 네. 갖고 있는 거를 착복했을 때 성립하는 게 횡령죄인데 무죄가 배임죄 많이 됩니다. 재벌 총수들 붙잡아 놓고 배임죄 많이 했었는데 무죄되는 네. 게 꽤 많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배임 교사까지 했고 그러니까요. 정책적 판단이라면 많이 재판 못 가서 해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건들은 뭐 소위 말하는 다툼의 여지나 뭐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수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월성 원전이었어요. 네. 이것은 원전에 대한 뭐 그 인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고 결단인데 네. 이것을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까지 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인들이 인식을 못하는 분들은 뭐가 크게 잘못됐을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보도를 보면 그렇지만 뭐 파일을 몇백 개를 네. 지웠고 갑자기 엄청난 그거는 범죄가 일어나는 그 것처럼 부분은 잘못될 수 있지만 네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연 이걸 수사할 가치가 있느냐는 네네. 저도 또 뭐 진행자 다른-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게 수사가 되는 부분인가? 뭐 수사라는 건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처벌할 하면 필요성도 할 있어야 수 될 거 아니에요. 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수사심의의 권고에 따라서 네. 좀 하지 말아야 될 불기소해야 된다고 이제 결정이 난다면 이제껏 그 수사를 이끌어왔던 뭐 감사원에서도 사실 했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나 최재형 네.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한테는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요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특히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월성 원전을 이제 본인들의 정치 명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선 네. 후보로 결정한 계기가 이제 월성원전 1호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힌 후보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가 됐고 네. 유무죄 판단이 이제 법원의 목으로 남겨 있지만 만약에 이거 무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명분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15명이 전원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거는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 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 시설에 이 관련한 수사 지휘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 네. 특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이 이걸 큰 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충분한 근거가 되느냐. 이런 지적은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성원전 그 수사했던 검사가 캠프 윤석열 총장 캠프에 갔습니까?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도덕적으로 좀 맞지 않죠. 그걸 뭐 막는 법률은 없습니다. 변호사니까요, 이제는. 매우 우연이겠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가서 뭔가 다른 어떤 발언이 나오는 거나 자기 수사했던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겠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합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먼저 볼까요? 네. 2,000명을 또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네, 오늘 저도 사실 2,000명을 보면 이게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숨 먼저 나오는.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벌써 두 번째고요. 지난 11일 이후에 8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6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도 1,526명이어서 내일도 2,000명이 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 며칠 전해드렸을 때는 광복절 연휴에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1,3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진자 숫자와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아마 단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이제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거리두기 4단계가 이렇게까지 잠궜는데도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는 게 국민의 피로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이게 고민거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진들도 약간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국민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현장에서 업무도 과중한데 폭언이나 이런 데 시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지금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신발에 땀이 찰 정도로 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병상 숫자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의료인들의 숫자가 그렇죠.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의료인분들은 작년에도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미 작년부터 번아웃 됐었죠. 네.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좀 빨간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하루에 2,000명 이 숫자가 참 언제 줄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비교하면 이미 또 이제 백신을 많이 맞은 이스라엘과 뭐 미국과 영국 등등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비교하면 좀 추이는 어떤가요?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억제가 잘 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뭐 완료율이 50%,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1차 접종자가 아직 50%가 안 됐는데요. 접종 완료율이 50%가 넘어서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 덕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100만 명당의 주간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는 253명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671명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3,000명이 육박합니다. 특히나 3,000명. 지금 접종 완료율이 62.5%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번 주 주간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당 4,111명이에요. 이게 이제 그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무섭기 때문인데요.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사망자 같은 경우도 미국은 13명, 영국은 9명, 이스라엘도 8명인데 우리는 0.7명입니다. 이것도 100만 명당 봤을 때 사망자가. 백신 접종의 진행률을 비교하면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스라엘, 영국, 미국 같은 게 정말 대표적으로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인 거잖아요. 심지어 부스터샷 접종을 이제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걸로 우리가 막 위로를 받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또 추이는 봐야 되는 거니까요. 사망자 수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 거리두기를 또 언제까지 연장할지 다들 지쳐가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들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그 등교 문제가 계속 걱정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네. 저희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등교는 어떻게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네, 아마 등교는 2학기 때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단계가 되더라도 3분의 2의 기준은 준수하지만 전면 등교가 가는 게 이제 오전 오후반 나눠서 시차별로 등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습 결손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 등교일수의 절반밖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나마 가서도 대면으로 예전처럼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홀짝으로 가가지고요. 20명 남짓 넘거든요. 22명, 23명인데 그중에 절반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서만 겨우 수업을 그것도 월수 이렇게 퐁당퐁당 수업을 했었으니까 아이들의 학습 결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등교밖에 없고 또 현재까지는 교내 감염 사례가 적기 때문에 방역 인력을 추가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교육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이후에도 4단계가 유지되면 전면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기준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등교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계속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차등적으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학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등교 일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시차 적용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외부 강사 선생님인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도 수업을 하셨는데 감염이 됐어요. 울산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다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7월 16일에 식약처에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 가능 연령대를 만 12세로 지금 낮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백신 접종을 아직까지는 상상해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2차 접종 완료까지 끝나고 난다면 임산부와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눈에 띄었는데 예비 부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대형 전광판을 이제 트럭이 실어가지고 비대면 시위를 하게 된 건데 요구하는 조건은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거입니다. 그 예비 부부들이 신혼 저도 저희 아주 친한 지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식장을 잡아놓고 이제 거리두기 단계 조정될까봐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완화가 돼서 친인척이 아니어도 하여튼 49명 내에서 4단계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치르라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종교시설은 어쨌든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99명까지 가능하고 심지어 콘서트장 같은 경우는 뭐 5,000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트와 백화점은 다 무제한으로 입장하는데 왜 예식장만 양가의 하객을 모두 합쳐서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러면 공정하게 규제를 좀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원을 무작정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과도 동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높여질지 낮춰질지 모르니까 예식장을 잡아놓는데 예식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한 하객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양쪽에서 100명에서 150명을 하니까 양가를 하면 200명에서 300명까지 보증을 해달라 그러거든요. 오든지 안 오든지 어떤 식대를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부 신랑 입장에서는 이 보증 인원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주지 않고 권고 조항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49명이면 한쪽에 한 24명, 5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척 빼고 나면 거의 하객이 10명, 15명 정도인데. 아니, 지금 4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식장에서는 예전에 같은 기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식장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해주도록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신랑 신부들 입장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을 먼저 해달라라고 그렇죠. 하는 주장을 이거는 당연한 뭐 요구이기도 하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최소 200명, 400명의 필요한 식비를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서 해결을 해달라. 그러네요. 권고가 아니라 이거는 네. 아예 중재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뭐 이것도 속보로 들어왔던 소식이죠. 종부세 관련해서 상위 2%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당이 추진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2%가 아니라 공시 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11억 원이면은 실제 가격을 한 15억 네, 이상 15억 한 되는 7천, 16억 정도? 거의 예. 16억부터 시작되는 고가의 네. 주택들이죠. 어쨌든 11억으로 확정됐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공시가격 상위 2%의 종합부동산세 안을 폐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과세 기준선을 9억에서 11억 원을 올리는데 네.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네.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그 공제 기준선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선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건데 네네. 올해는 사실 공시가격 11억이나 공시가격 상위 2%라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중간 가격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어쨌든 공제 금액을 많이 높여준 상황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구당 15억 7천만 원 지금 시가로 네. 1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나 부부 합산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으시니까 합하면 한 12억 정도의 부부 공동 명의의 종합 그 부동산세를 물어야 되는 아파트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 부담을 벗어나는 그 가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지금 네. 9억 선에서 자르면 한 18만 3천 명 정도 돼요. 근데 11억 선에서 자르면 9만 4천 명 정도 되니까 네네. 한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좀 벗어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런 상황이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네.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추세이다가 이제 고가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강남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강화되지 않겠냐 시장을 내다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된 상향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공제 6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6억 원 플러스 5억 원에서 네. 11억 원. 그 이후부터 이제 초과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제도였지 않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정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당이 밀어붙였었고 그런데 오늘 소위에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했는지 밀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억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쨌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처음에 종합부동산세가 9억 원 공제였을 때가 그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 5억 6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보다는 그 종부세 대상 기준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면 이전보다는 해당되는 종부세 대상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 부담을 벗어나시는 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저가의 주택보다는 중가 이상의 주택을 좀 갈아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비싼 한 채를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싶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는 대놓고 네. 부자들 감세해주겠다는 거다. 반발하고 예, 있죠. 그런 비판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이제 배진규 원내대표가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대놓고 부자들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동맹을 더 굳건히 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네. 가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네. 네. 이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0세에서 2세의 가정방문 사업 등을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거죠. 아동학대가 발견됐을 때 분리를 좀 빨리 하고 네. 그다음에 처벌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발견한 당시의 얘기를 지금까지 대책을 강화해왔다면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든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위기의 아동들을 빨리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구성이 돼서 복지 사각지대에 예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네네. 그걸 계속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받지 않고 있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안 한다면 그렇죠. 뭔가 이상한 뭔가 거거든요. 이상한 거죠. 네. 심지어는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받는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방접종 말고도 다른 거 예방접종 받을 게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도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 필수 예방접종을 안 맞출 정도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맞으면 위기 아동이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강관리를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네. 0세에서 2세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는 만 3세에 3만 명 넘는 아동들을 전수 방문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예. 올해 4분기에 네. 만 3살 아동을 예.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원정대 2 이한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케이먼 아일랜드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7시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MC 장원 씨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말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 이분이군요. 막말 대 쌍욕이 붙으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저보고 막말이라는 그 말 못하겠죠. 자기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막말 대 쌍욕이 붙으면 국민 선택이 그나마 막말이라도 홍준표는 옳은 말이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어떤 상황인가요? 홍준표 의원이 지난 17일에 이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되면 이 형수 욕설 리스크가 있고 또 홍준표 의원은 이 막말이나 뭐 이른바 이제 돼지발정제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이재명 지사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홍준표 의원에게 막말이라고 말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쌍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막말 대 쌍욕이 붙으면 그나마 이제 홍준표의 막말은 옳은 말이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선택지가 많지가 않군요. 우리에게. 저번에 네. 지난주에 우리 밸런스 게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박서준을 선택했죠. 네. 지난주에. 주저 없이 했죠. 네. 저도 박서준을 선택했습니다. 10억 벌어오는 MC 장원과 돈 한 푼 못 버는 박서준 중에 누구? 박서준. 네, 네. 박서준. 박서준. 네, 0.1초도 우리는 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네. 이건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저희 국민들이 막말과 쌍욕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네. 밸런스 게임의 진심인 사람으로서 네. 누군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이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막말들은 대부분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쌍욕 논란은 굉장히 사적인 발언 그렇죠. 속에서 이제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발언이 나왔던 곳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붕괴됐습니다. 벨붕이라고 저는 봅니다. 벨붕이다. 네. 이게 뭐 어떤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2017년 대선 때 이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고 네. 또 홍준표 의원은 이제 홍카콜라 TV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탄산대첩 탄산대첩. 그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이다 대 콜라인데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시원할 텐데 네. 이 국민의 당 수치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말과 보는 분도 쌍욕 있습니다. 중에. 네. 네. 그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내가 누군가는 검사 생활만 26년 했지만 나는 20년 넘게 정치인 생활을 했어라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있겠으나 네네. 참 저한테는 이게 막말만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어떤 네.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충격적이었습니까? 저는 2017년 대선 때 했던 말이죠. 이 홍감탱이의 어원이 됐었던 홍감탱이. 장인어른을 상대로 했던 이 영감탱이 발언. 그렇죠.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가장 충격을 먹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당당하게 또 해명을 했거든요. 네네. 경상도 지역에서는 원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영감탱이라고 장인어른한테 부르기도 한다고. 네. 근데 제 주변에 많은 경상도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께서 화들짝 놀라고 그러지 않다고. 예. 들어본 적 말도 없다 안 되는 그랬죠. 얘기라고. 네, 그럼요. 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정세훈 여성 기자. 관련 발언들이 여성 기억이 관련. 나는데 예, 많았죠. 일단 이제 홍대 앞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1년인가 그랬는데. 무려 10년 전에. 네, 그때 이제 그 2대 그 계집애들을 싫어한다 이런. 네. 네. 정말 충격적인 아유. 발언이었죠. 꼴 같자는 게 대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충격을 준 적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그 2017년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그 인터뷰를 하다가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설거지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일이다. 설거지. 네. 무려 설거지를 하늘에 정해놓은 거군요. 네. 정 기자가 인용을 해서 말했을 뿐인데도 심장이 철렁철렁하네요. 이명을 많이 들었는데도 네. 다시 들으니까 아니 이거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서도 네. 고민이 많이 되고 원래 그러네요. 예전에 이거 음성 나갔으면 삐 소리 하고도 이랬을 텐데 우리 또 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곤욕스러움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나경원 의원 향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네, 근데 대선 토론회 때 이제 화장을 많이들 하시고 오시잖아요. 네, 네. 홍준표 의원도 그때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후보자들이 다 하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막말들 그만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네. 식사 시간인데. 네. 어쨌든 기자와 이번에 대화를 나눈 걸 보면은 홍준표 후보도 그동안 했던 일부 발언이 네. 쌍욕은 아닐지라도 막말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래 보입니다. 일단 정치 구력이 오래되신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자신을 향한 논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원래 성격 자체도 좀 그러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희화해서 재밌게 좀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잘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막말 프레임을 본인도 이제 받아들이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막말이라고 이제 비하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이제 쌍욕 프레임을 씌우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을 낮추는 듯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한 정치적 약간 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무슨 말만 나오면 요즘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는 그 횟수와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었어요. 뭐 네. 막말 프레임 나오면.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떡볶이는 정크푸드다. 요즘 또 엄청나게 언론에 그 조명을 받고 있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말인데요. 네. MC 장원 씨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마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불량식품으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 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2018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떡볶이는 정크푸드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못 팔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네. 떡볶이는 이게 그때 당시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린푸드존에서는 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그리고 고카페인 함유식품 등의 식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떡볶이는 해당 식품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항의를 하자 이제 그때의 발언을 다시 자신이 인용을 하면서 네. 그때 내 발언은 틀렸다. 하지만 앞으로 떡볶이는 불량식품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을 보면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네. 그 떡볶이 인구가 네. 신성불가침 3대장 음식이 있거든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이게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라떡치가 있거든요. 라면, 떡볶이, 치킨. 자, 이거는 거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보내다 못해 정말 사랑에 맞이하는 음식인데. 그렇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 많아요. 네. 이 황교익 씨가 이제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식품이다라면서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라면이나 떡볶이가 이런 음식들만 먹으면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간식으로 맛있으려고 그냥 입에 좋은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자극적인 맛을 즐기면서 네, 그렇죠. 건강에 좋으려고 먹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가 영양이 좋아서 먹진 않거든요. 보신 음식으로 떡볶이 오늘 삼복인데 그렇죠. 떡볶이 먹읍시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 풀거나 네.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먹는 거죠. 네. 입안의 유희로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떡볶이가 불량식품이다라는 의견 우리 정상근 기자도 한 떡볶이 할 것 같은데. 떡볶이 좋아하죠. 뭔들 안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뭔들 안 좋아. 그렇죠. 우리 모두. 예, 그렇죠. 불량식품이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 음식에 관해서 오래 연구를 해오신 분이니까 뭐 그 어떤 뭐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양 성분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떡볶이가 몸이 허하다고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그냥 뭐 항상 그것만 먹지도 않고 뭐 학교 앞에서 그냥 학교 끝나고 그냥 친구들하고 몇 개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음식인데 좀 그런 음식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특히 요새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학교 앞에서 약간 좀 불량식품스러운 그런 떡볶이를 파시는 분들도 뭐 있었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뭐 이제 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뭐 술 끓이고 채소육수 내고 또 이제 뭐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잘 주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일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제 두 분이 그 국민학생 시절에 초등학생 강조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국민학생 시절에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학교 앞에 문방구에 이제 그 공책이나 뭐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문방구에 꼭 떡볶이, 오뎅 이런 거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튀김 오뎅부터 해가지고 등등.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납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달고나. 달고나. 네. 주로 이제 뭐 그 매점 그 문방구라기보다는 앞에서 따로 그 가스레인지 들고 오셔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쫀득이 구워 먹는 것도 좋아했었고. 쫀득이 맛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폴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빨대처럼 돼가지고 쪽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칭 공개 조심해 주십시오.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매합니까? 아땡로가 지금도 판매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딘지 알려주세요. 과거에 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일명 그 불량식품들을 이제는 이제 파는 전문 장소가 있어요. 보급품으로 유수제 보러 가가지고 파는. 그렇군요. 네, 단종된 기준. 단종이 안 됐었군요. 우리 또 국민학생이었던 MC 양원 씨, 어떤 거 기억나요? 저는 이제 아까 정상근 기자가 말씀하셨던 이제 그 달고나 저희 동네에서 이제 뽑기라 그랬거든요.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서 주십니다. 사장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양 살려서 세밀한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모양대로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잘 뜯어내면 그 보너스로 뭐 더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요주의물로 찍히는 바람에 그 동네 사장님들한테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제 거의 설탕물이 대부분인 그 엿 같은 게 있었어요. 금붕어, 황금붕어 엿. 그렇죠. 그 나비엿도 있고 엄청 큰 거 그거. 그것도 이제 뽑기로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이제 받는 거였는데 하루 안에 못 먹어요 그거. 너무 커가지고. 큰 거 받으면 이제 몇 날 며칠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제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음식들 사실은 그거 먹으러 학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끝나서 저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아침에. 우리 이제 떡볶이 정크푸드 논란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그나저나 이 떡볶이를 정크푸드라고 했던 황교익 씨는 근데 떡볶이 광고를 또 찍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광고를 그랬죠. 찍었었죠. 뭐 과거에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광고도 찍은 바 있고 그리고 이 지난달 11일에 그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 경남 마산의 떡볶이집을 방문해서 이 떡볶이를 먹는 뭐 그런 컨텐츠도 찍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황교익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떡볶이를 들고 광고를 하는 가게는 이제 술집이라서 좀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광고를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게의 매출 중에 일부를 이 결식아동 돕기에 쓰겠다라고 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은 뭐 황교익 씨가 또 이제 치킨에 대해서 좀 혹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치킨 광고도 뭐 그런 취지라면 찍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떡볶이 라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집니다. 지금 촌에서 온 그대님이 너무 나간 발언입니다. 항상 입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0510번님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불량식품 아닌 게 없어요. 또 이런 얘기들. 악고비님은 단백질이 부족하긴 한데 오뎅 집어먹으면 됩니다. 양배추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주변에 또 다른 음식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말말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세대 때려야겠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혹시 그 안 대표님께서 그 드루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저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고 직접 몽둥이 들고 찾아가서 두드려 패고 싶어요. 아니 V3 만드시면 맞습니까? 예, 그게 저 세대 때려야 되겠네. 네. 이 대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정상근 기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네. 같이 웃어야 되는지 어느 대목에서 표정을 웃어야 어떻게 되는지. 지어야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네. 이 얘기는 이 지난 월요일에 이 서민의 기생충 TV에 출연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드루킹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말인데 이 서민의 기생충 TV는 이 서민 교수가 이 정치계 뭐 이른바 이제 그 유력인들을 찾아가서 네. 1시간 동안 유머 레슨을 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방송이고요. 서민 교수가 유머 레슨을 한다고요? 네네. 그런 컨셉이라고요? 네. 네, 이 서민 교수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서 이 댓글 조작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자 안철수 대표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직접 찾아가서 때리고 싶다 이렇게 유머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서민 교수가 뭐 V3 만든 분 맞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세대 때려야겠네. V3니까요. 네, 네, 네. 세대 때려야겠네라고 대답해서 이 서민 교수가 웃으면서 화면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유머 레슨인데 네네. 어느 대목에서 웃으면 됩니까 지금? 이 네. 상황 자체가 유머인 것 같아요. 네, 상황 서민 자체가? 교수가 유머 강의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러게요. 서민 교수님이 이 유머 코드랑 뭔가 관련이 있는지는 네. 몰랐네요,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데서 나오는 그 웃음이랄까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언급됐었던 뭐 홍준표 의원이 예의범절 강의를 한다던가 장인어른을 상대로 하는 예의범절 강의 뭐 이런 거 상황 자체가 재밌잖아요. 윤석열이 강의하는 바른 자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 모으는 자세 이런 거. 다리 모으고 시선 앞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 자체가 웃길 수 있잖아요. 네, 거의 약간 상황이네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업이 MC 장원 씨는 본업이 코미디언이잖아요. 네네. 누군가 평론가를 알고 있는데 본업은 코미디언입니다. 네. 이것도 뭐 네네. 나름 웃을 만한 대목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네네. 상황 자체가 네네. 뭔가요? 예, 일단 뭐 제가 짧지만 짧은 저의 경력이지만 네. 조언을 좀 드린다면 네. 두 분이 앉아서 웃음을 만드실 거였으면 두 분 이야기만 갖고 웃음을 만드는 게 가장 건강하고 위험성이 없죠. 여기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이제 유머 소재로 만들어서 약간 가학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두드려 네. 팬다. 네네. 이거는 건강한 웃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씁쓸한 웃음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건 유머 강의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강의다. 잘못된 강의. 이래서 이 허가받지 않은 강의가 위험한 겁니다. 무허가 강의잖아요, 이거. 역시 유머 장인다운 분석이었어요. 역시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네, 유머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말이 하나 더 있네요. 만나볼까요? 안철수는 나라의 보배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허경영 명예대표 간에 뭔가 네. 이렇게 연결고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MC 장원 씨 어떤 얘기인가요? 좀 뜬금없긴 하죠.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지난 18일 행주산성 이 정문 앞에서 이 백마에 장군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하면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했던 말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약자를 대변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 추구하는 정책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일화요. 네, 경선을 통해서. 제3지대를 노리시는 건가요? 허경영 명예대표가? 네, 이거 제3지대로 해야 되는 13지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김정지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단일화 제안, 정책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제안한다. 와. 네. 안철수 대표가 즐거워할까요? 뭐 전혀 받아들이실 수 없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좀 이렇게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도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허경영
명예대표 그분도 좀 이 안철수 대표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참 그 과거 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좀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혔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침 또 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 김동연 부총리랑 같이 함께하는 이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고 또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김동연 대표가 그 전 부총리가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래저래 이제 국민의당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이 합당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됐다 결렬 선언을 할 때 그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기자들이 언급했는데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사실상 거절한 닫아놨군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무튼 우리 MC 앙원 씨 이 허경영 명예대표와 안철수 대표 단일화 이 만나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질지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저도 상상하기 힘드네요. 예.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만날 일은 사실 영원할 것 같고요. 이 허경영 대표가 이제 본인이 불렀던 노래 속에서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만 바라봐도 너는 건강해지고 외모도 훌륭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는 순간 그 허경영 대표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나눠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안철수 대표도 그런 식으로 약간 희화화되는 이미지가 일부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지난 대선 때도.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제 이 안철수 대표를 언급하는 순간 그런 이미지가 약간 증폭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좋은 이야기하면서 이 경선 제안을 한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게 그래서 대선에 약간 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허경영 총재가 지지선언 하는 순간 약간 희화화된 이미지가 전염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 그 입에 올라오는 순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는 상황. 저격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허경영 명예대표 예고했던 대로 행주산성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처음엔 이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흰색 말을 타고 등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선언을 했죠. 앞치마도 둘렀습니다. 네, 앞치마도 둘렀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인가요?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죠. 돈 줄 테니 나으라는 건 폭력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말인데요.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말입니다. 이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폭락을 했다면서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는데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헛다리를 짚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2006년부터 270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네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4로 폭락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인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돈만 주면 뭐 낳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면 뭐 안정적인 집이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가질 텐데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런 주장? 네,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출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 한 가지 정책만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한 가지가 이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일 텐데 이거를 무조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 좀 위험한 논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뭐 이 얘기 자체를 하나하나 떼어보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폭력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건 폭력이죠, 확실히. 그리고 그 인구가 줄어들어도 이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결론은 좀 이상한 결론인 거죠. 왜냐면은 이 출산을 지금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출산을 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폭력이 맞지만 이 출산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시험관 시술 뭐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네네. 좀 이렇게 워낙 이제 고가의 돈이 드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의료보험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네. 이거를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이걸로 이제 혜택을 좀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의료보험을 쓸 수 있었던 분들이 네네. 27만 명이나 되거든요. 20만 명.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워서 낳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돈을 주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렇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한다. 네.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좀 네. 그런 그 느낌이 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단순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을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 낳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집 문제가 가장 또 크겠죠. 그리고 네.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요즘 일자리 문제가 크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 다니는 그 비용부터 해서 또 아이를 뭐 임신했을 때도 낳았을 때 이 휴가 주는 문제 이 모든 게 다 사실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돼야지만 뭐 양육도 되고 출산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아이 한 명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그런데 너무 생략하시고 앞뒤 생략하시고 쉽게 네. 얘기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말이었고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기도를 남부 그리고 북부로 나누는 이른바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분도에 찬성을 하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광한입니다. 네. 일단 이 경기도 분도론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 경기도 분도론은 어떤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지리적 환경에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가 이렇게 나눠지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80만입니다. 1,380만. 네. 예. 이게 우리 국민 인구수의 한 27% 정도 돼요. 그렇죠. 네. 서울이 19%인데 960만. 네. 이 경기도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 북도 지역과 경기도 남부 지역을 좀 나눠서 네.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논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게 네네. 이제 그 경기 분도론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87년 대선 이후거든요. 87년이요? 근데 그동안 네. 네. 1987년 대선 이후부터 이제 분도론이 그 계속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이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런데 좀 지금은 어쨌든 일단 인구수만 봤을 때 서울 인구도 네. 사실 이제 1,000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은. 그리고 경기는 예. 계속 유입 인구가 많아져서 1,380만까지 갔는데 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987년이면은 그때는 인구가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때죠. 네. 그런데도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의 대부분이 지금 경기도 지역입니다. 네. 그 인천 계양지구를 빼고는.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는 1,500만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이렇게 그 생활하시게 되는데 네. 이렇게 비대해진 경기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분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뭐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네. 쪽입니다. 그 뭐 인구가 많으니까 무조건 나누자 뭐 이런 건 아닐 테고요. 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렇죠. 네. 예. 우선 일단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도시가 경기도고 이제 광역단체로 네. 그다음에 서울이고 네. 그다음에 부산이 있어요. 네, 부산. 네. 그런데 부산이 부산 인구가 아마 한 340만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도가
1,400만, 1,500만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는 경기를 이제 남북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과거에 이 국회에도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인구는 각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걸 기초했을 때. 그렇죠.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의정부 을을 지역의 김민철 의원이 일단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을 나누게 된다면 이제 김포가 그 한강 좀 이남이긴 하지만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김포를 경기 북도에 포함시킨다면 한 400만 정도. 그렇게 되면 경기 남도가 한 980만. 980만. 요 정도로 이렇게 이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운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분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반대 입장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면은 남북 간의 그 격차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전국의 기초단체가 한 226개가 있어요. 재정 자립도가 더 열악한 기초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합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남도 북부분의 분도는 재정 자립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생활 패턴과 생활의 문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남도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경기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의 동질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반대는 저는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재정 자립도 부분은.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는 지금 저희가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 이 재정 자립도 부분은 이 분도를 못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그 지금 재정 자립도 사실은 전체 226개 다른 기초 단체를 봤을 때도 훨씬 더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열악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는 얘기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 세수 대비 투자 비중을 봤을 때 북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기도의 경기도 자체의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국가의 재정 투자가 경기 북부 지역에 얼마나 이루어지냐이죠. 근데 국가의 재정 투자는 그동안의 쭉 패턴을 보면 남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에 그 재정 투자를 좀 더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부가가치가 높거나 지속 가능 발전적 측면이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경기도 북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국가적 재정 투자나 민간 부분의 투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 발전의 속도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국회에 발의된 그 법안을 보면은 11개 시군은 이제 관할 구역으로 해서 경기 북도를 설치하자 이런 안이었고요. 아까 김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 제한
그 개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네.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북도로 이제 따로 해서 이 규제들을 풀고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북도로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문제는 그거예요. 그 규제가 1960년대, 70년대 이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규제가 2020년이라는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규제냐. 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규제가 있다. 그리고 규제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냥 그걸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군사보호구역, 뭐 상수원보호구역, 뭐 그린벨트 이런 것 등등. 그게 정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냐. 네. 이거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고 네. 또 요즘은 과거 같은 중후장대 산업이 아니에요. 첨단 산업의 시대입니다. 네. 그 첨단 산업이 현재의 규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를테면 전맥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 우리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판단과 의지의 문제예요. 과거에 설정해 놓은 이 기준이 지금도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과거 시대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해서 발언을 했네요. 지난 2일 충북 지역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도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 정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분도를 반대하는 분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봐요. 그건 본인의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죠. 본인의 판단이에요. 분도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한다면 분도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네.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한 광역단체이다 보니까 역대 경기도지사를 하게 되면 도지사 취임부터 다음 대통령을 생각하고 뛰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도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을 정말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면서 도정을 펼칠 수 있느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1분밖에 네. 안 남아서 시간이 많지 네. 않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은 네네.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인들의 의견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좀 돌려보셨습니까? 예, 돌려봤죠.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게 46.3%, 네. 설치 불필요가 33.2%, 네. 잘 모르겠다가 20.5%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13% 이상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과거와는 달리 경기도 남부 지역 도민들께서도 좀 더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광환 남양주 시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탈진 상태, 그러니까 번아웃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서는 인력 확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9월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셨어요. 네네. 네, 만약에 총파업을 결의하면 언제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집단 쟁의 조정 신청을 넣었고요. 네. 보름간의 그 쟁의 조정 기간이 종료되어지는 9월 2일 날 네. 현재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일 날 그게 2일도.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마 배수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네네.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이렇게 총파업을 예고했을 때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네.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어느 네네.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코로나19 사태가 연일 뭐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의 최고조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장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 물으셨는데요. 어제 우리가 총파업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수분의 간호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증언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노동 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황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요. 네. 한 간호사분은 혼자서 구체중의 환자를 체의를 변경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속옷마저도 혼자 갈아입기 힘든 정도의 상황에서도 출근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네. 최근의 일이긴 한데 한 지방의료원에서는 32세 간호사 선생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네네. 4차 대유행의 폭염 속에서도 두 번째 이제 여름이 코로나19 두 번째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여전히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통풍은커녕 체온도 관리할 수 없는 방호복을 전신에 좀 두르고 습기 가득 차서 앞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고글도 쓰고 종일 축축하게 젖어 있는 마스크 안에서 눈만 겨우 드러낸 채 보수각 등에 이제 퉁퉁 불어 있는 손가락을 어찌하지도 못한 채 이제 안간힘을 다해서 코로나19 환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면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를 네네. 충분히 이제 알겠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의료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이제 네네. 환자를 돌봐야 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 네네. 이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노조가 매년 사실은 저희 노조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이 실태 조사에 응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실태 조사에서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된 조사들을 같이 해봤는데 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한 90%가 코로나19 이후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셨고, 네. 한 60% 정도가 코로나19 이후에 사고성 질환에 대한 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네네. 한 60.8% 정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응답을 주셨고요. 이게 지난해 10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 불구가 한 40.7% 정도를 코로나 분류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치죠. 그렇군요. 네. 네네. 의료진 외에는 사실은 이제 병실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굉장히 네네, 제한된 그렇죠. 곳이고 특정 인원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평소에 하지 않던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어떤 일들인가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 업무 외에도 병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압기 사용 중으로 이제 냉난방도 자유롭지 않은 공간에서 방호복 입은 상태로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배식만 하면 되지만 노인 환자들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방호복을 입고 1시간 동안 식사를 보조하기도 하고 투약 욕창으로 하는 체위 변경이나 기저귀 가는 문제, 시트 바꾸기, 식사 보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화장실 갈 때 부축하는 업무 등 이런 이제 모든 이제 신체 수발과 관련 업무들도 네네. 다 방호복 입은 채 현장에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청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이지만 지금은 감염의 문제 때문에 네. 다 의료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최근엔 아주 여러 번 차례 알려지긴 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이 택배 주문하는 문제 때문에 네. 이런 통제에서부터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니까 폭언 폭행에 대한 대응 문제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이라면 가족이나 네네. 혹은 뭐 간병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하던 모든 것들을 의료진들이 네네.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이죠. 아휴, 그 상황이 이렇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을 갈아 넣는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결국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네네. 분들이 그만두고 계신지 사표를 내고 계신지도 이제 궁금한데요. 가장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간호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그 병동에 있는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사들이 번아웃이 대단히 심각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노조도 그렇고 병원의 운영진조차도 이렇게 붙잡고 있긴 하지만 네. 이렇다 할 해법이 없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조건에서 그마저도 사실은 대단히 힘든 일이어서 네네. 정부의 지원과 도움 없이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실장님께서 모두의 보건의료노조 전국 124개 지부 그리고 136개 의료기관에서 노동장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네네.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그렇죠. 내용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136개 의료기관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거 제출했던 과정과 배경은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 9차례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노정 간에 이제 정부와 이제 이런 코로나19 문제와 간병 대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이제 해법을 제시하자고 만든 교섭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진행됐던 논의들이 제대로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넣은 거고요. 네. 핵심적으로 8개 과제를 좀 정리를 좀 하면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통해서 병상과 환자 배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과 사실은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전에서부터도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문제라든가 네.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를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유인 보건의료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의 요구들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를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궁금한 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한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서로 합리적이죠. 적정 환자를 네네. 맡으면 서로 좋은 건데 이 간호 인력이 충분히 확보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현재 현재 이제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70% 정도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 현장이라고 하는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가 50%가 채 되지 않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임상 현장의 간호사들의 고충들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간호대에서도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되긴 하지만 임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관두고 나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을 보다 이제 간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임상에서의 병원에서의 이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들은 네. 처우 개선이나 아까 얘기했던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이유에 이제 노동 강도를 낮춰주게 되면 현재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좀 환경이 좀 달라진다면 지금 너무 네네.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다시 네네. 임상 현장에 돌아올 네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참여 인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료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나요? 여기서. 저희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부터 병원 네. 현장에 있는 모든 인력들이 종사 직종들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를 네. 제외하는 나머지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136개 의료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속한 이제 조합원 수는 총 한 5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5만 6천 명. 예, 네. 이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아마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상황과 병원의 조건들을 놓고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파업의 뭐 구체적인 뭐 파업 참여 인원들은 또 확정 짓게 될 겁니다. 네. 찬반 투표가 이제 몇 % 이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수치가? 네네네. 그렇죠. 당연히 찬반 투표는 이제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네. 네네. 그 지금 찬반 투표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부터 시작이어서 뭐 아직 아직은, 뭐 구체적인 집계나 이런 것들은 26일까지니까요. 네. 뭐 집계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 확인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네네. 찬반 투표는 아마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결이 된다면 실제 이제 파업의 몇 % 정도가 참여를 하실까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전면 파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정부와의 협상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뭐 정부가 합리적인 의견, 합의안들을 도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파업의 여부는 결정하게 될 거고요. 네. 뭐 현재까지 노조의 판단과 결정은 뭐 9월 2일 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코로나 환자 지금 네, 계신 분들은 뭐 대체 인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건의료 사업장은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고 해서 네네. 법적으로 그 전체 뭐 예를 들면 그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의 이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제한돼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를 제외한 이제 뭐 저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파업의 수단들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만 6천 명이 일거에 파업에 돌입하지는 못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 그게 이제 뭐 교대 근무의 상황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파업의 이제 구체적인 전술들이 확보되겠죠. 오늘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계속 그 보건당국에서 강조를 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동안 교섭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할 어떤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가장 큰 이견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좀 열거하기도 할 것도 없이 뭐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제 코로나19에 더 잘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뭐 요구로 아까 핵심 과제를 8가지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정부의 태도는 뭐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대부분이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든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혹은 법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대단히 유보적이고 뭐 이렇다 할 해법들을 제시하기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유보적이거나 혹은 이제 이런 그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진전된 내용들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뭐 사실은 그런 약속들이 1년 6개월째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째 현장의 변화는 뭐 작은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력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1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말뿐인 공공의료 강화, 말뿐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걱정하시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벌써 1년 6개월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그리고 병원 측을 대상으로 많은 교섭과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뭐 그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력에 대한 이제 지원 등에 대한 수차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아직 내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는 파업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더 잘 치료하고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 이번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들으시고 을파소요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보건의료 의료진들께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